방금 소개받은 한국체육대학교 박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등, 중등 그 체육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주접지 않게 그 평가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아무튼 저는 과거에 탁구를 했었는데 아마 안동대학이 탁구를 굉장히 잘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안동대학으로 전지훈련도 많이 오고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또 여기 선생님들 뵙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를 주셨지만 저는 지금 한국체육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기획처장을 맡고 있고 몇몇 스포츠 팀에서 그 스포츠 분석과 관련된 그런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와 관련된 학회, 한국체육측정평가죠. 여기서 또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평가라고 하면 좀 딱딱한 이야기가 될 텐데 오늘 저는 뭐 이론적인 내용보다 선생님들하고 좀 이제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제가 그 평가와 관련해서 흔히 이슈가 될 만한 일들을 몇 개 던지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금 딱딱해질 수도 있지만 좀 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 항상 처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지식이 뭐냐? 우리 지식이 뭐죠? 지식은 상당히 다양한 지식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다양한 지식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방 하나는 루이비통이고 하나는 루이비똥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짝퉁이고 하나는 진품인데 혹시 여기서 어느 게 짝퉁이고 어느 게 진품인지 아시는 분?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럴 거예요. 잘 모르겠다. 여기 봐서 잘 모르겠다. 근데 소위 말해서 명품 가방의 전문가들은 어떨까요? 뭐 딱 보면 알더라고. 딱 보면 이 뭐 짝퉁 저거는 몇 년 또 나온 것을 카피한 거 뭐 이렇게 아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짝퉁과 진품의 차이를 단번에 알아봐요. 그 다음에 올림픽에서 양학선 선수가 메달을 따고 훈련하는 장면을 잠깐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는데 보고 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런던 올림픽 결승 1차 시기에서 선보인 양1을 발전시킨 양2에 이어 스카라 트리플에 반바퀴를 더한 양3까지 양악선의 진화엔 끝이 없습니다. 여기서 양1, 양2, 양3 이 무슨 말인지 저는 체조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양1하고 양2하고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엑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비전문가의 눈에는, 다시 말하면 해당 지식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근데 소위 말해서 체조 분야 전문가들은 어떻죠? 양1, 양2 구분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고, 그죠? 10.2를 받아야 되는데 10.1을 받았다고 0.1점을 심판이 부정하게 평가했다고 그것까지 구분이 가능해요. 그죠? 소위 말해서 전문가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지식은 뭘 아는 거죠? 한번 찍어 보십시오. 지식은 그 평가하려면, 그죠? 여기 말씀하셔서 지식은 감히 말씀드리건데 차이를 아는 거예요, 차이를. 막 태어난 아이들이 세상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엄마하고 옆집 아줌마하고 구분을 못하죠. 이때는 낯을 가리지도 않아요. 근데 세상에 대한 지식이 생기면서 엄마, 옆집 아줌마 차이를 알기 시작해요. 그 엄마한테는 빵긋 웃고 옆집 아줌마한테는 울고 그런다고. 지식은 차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는데 너무 딱딱한 공부는 아니고 아마 선생님들께서 학교 현장에서 늘상 하시던 일 같아요. 그죠? 학생평가는 늘상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개정교육과정에서 우리 과정중심 평가하라고 하는데 아마 상당히 난이하기도 하고 뭐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우리가 좀 한번 다뤄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체육교과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들어갈 때 아마 최근에 평가와 관련해서 이런 용어들 많이 들을 거예요. 성취 기준, 성취 준거, 영어로 번역을 하면 achievement standard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이게 기준, 준거라고 하죠. 그러면 성취 기준, achievement standard가 뭐냐?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성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 이게 이제 achievement standard예요. 성취 기준. 그러면 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스탠다드를 크게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하나는 스탠다드 측면에서 보면 이미 성취한 것이 있죠. 학습자가 이미 성취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성취해야 할 것이 있어요. 목표 대비, 목표에 이미 도달한 것이 있고 앞으로 도달해야 할 것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교육과정상에 이미 성취한 것을 평가를 하는 것이 바로 성취 수준이라고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성취해야 할 것이 성취 기준이라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성취 기준이 나와 있고 성취 수준이 나와 있다면, 그죠? 성취 수준은 지금 앞으로 학습자가 도달해야 될 목표에 해당하는 것이고, 성취 수준은 성취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분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 중심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육 과정에서 성취 기준을 기반을 둔 평가 계획에 따라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변화,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해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좋은 말 같아요. 요렇게 평가하는 것이 과정 중심의 평가라고 합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제일 정답일 거예요. 이것은 인천시 교육청에서 과정 중심 평가를 이제 소개하는, 학부모에게 소개하는 자료인데, 과정 중심 평가는 단순한 결과 산출 및 통지를 넘어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사에서는 이렇게 하고 학생은 이렇게 하고 선생님과 수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고, 뭐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도 과정중심 평가해서 그 평가와 관련해서 자꾸 문의를 받고 이러다 보니 정말 학교 현장에서 혼란스럽더라. 그러다 보니 과정중심 평가에 대한 개념이 체육과는 물론이고 다른 교과에서도 상당히 정립이 안 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서 심지어는 과정중심 평가를 만든 사람들조차도 이 용어가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가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쭉 봤더니 과정중심 평가하고 가장 비슷한 것이 형성평가가 아마 영어의 formative evaluation, 이게 아마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전통적으로는 과정중심의 평가 이전에는 뭐냐?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랍니다.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것. 그래서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것에서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로 2015 개정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지금이 적용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정하고 결과가 구분이 되나요? 될까요? 과정하고 결과가 뭐가 과정이고 뭐가 결과일까요? 보면 제가 이제 한 50줄 살다 보니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인생을 딱 돌이켜 놓고 보면, 그죠? 크게는 우리 대학 입시 때 받았던 그 성적표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받았던 성적표, 어떤 평가를 엄청 받았을 거예요.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것들이 다 뭐죠? 과정이에요. 그죠? 지금에 와서 보면 내가 살아온 과정인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중학교 전체 과정에서 놓고 보면, 중학교 전체 과정을 놓고 보면 학기 말에 평가하는 것, 학기 초에 평가하는 것, 이 각각의 결과들이 모이면 뭐죠? 중학교 과정에서의 과정이에요. 내가 좋은 과정을 보냈다. 그 다음에 학기 단위로 마찬가지, 학기 단위로 잘라도 마찬가지고, 하루 단위로 잘라도 마찬가지고, 수업 한 시간 단위를 잘라도 마찬가지다. 그죠? 결과 평가가 아닌 게 없어요. 그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죠. 과정을 잘했다 못했다라고 보다는 과정을 우리는 제시를 하는 거고, 과정의 평가. 근데 우리가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과정평가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모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우리가 이제 교육부에서 과정중심 평가가 과정을 평가를 하라는 건 아닐 텐데, 이 과정중심 평가가 그러면 전통적인 평가하고 뭐가 달라? 전통적인 평가도 다 결과들을 쪼개서 이렇게 평가하면 다 과정이지. 이렇게 하면 무엇이 다를까라고 하는 걸 놓고 보면, 첫 번째, 평가 패러다임을 학기 말 한 번 하는 것을 좀 확장시키는, 중간하고 기말고사 이렇게 딱 정해놓고 평가하는 것을 좀 확장시키는 데 의미를 하나를 두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교수학습을 평가에 좀 연계를 시키는 것, 교육과정과 평가를 연계시키는 것,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해온 평가가 결과 중심의 평가라고 전제를 두고 결과평가와 좀 반대되는 의미로 하는데, 이 세 가지 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걸 일체화시키는 것이 아마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평가 철학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성취 기준을 교수 학습 입장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이건 선생님 입장이고, 그죠? 그 다음에 무엇을 도달해야 하는지, 뭘 평가해야 하는지, 이것은 이제 평가 관점이 선생님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과정중심 평가는 교육 과정과 학습과 일치를 시키고 개념적으로도 확장을 시키고 굉장히 선생님들에게 자율권을 많이 배분한 평가처럼 보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선생님들에게 전적으로 맡겨놓지는 않고 어떻게 했냐? 이렇게 교육부에서 성취 기준을 제시를 했죠. 성취 기준을 제시를 해서 이것이 곧 목표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 돼요. 그러면 성취 기준은 각각의 건강 영역, 경쟁 영역, 도전 영역, 표현 영역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도달해야 할 목표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뒀는데 제가 도전 활동을 예를 들면 도전 활동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 기록 도전 그리고 동작 도전으로 구분이 되죠. 그리고 동작 도전에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 기준은 저렇게 있어요. 동작 도전의 개념과 특성을 탐색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동작 활동을 참여해서 도전 상황에 적용하는 것, 그리고 자기 동작 과정을 분석해내는 것, 그리고 동작을 극복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취 기준으로 담아놓고 이렇게 해서 목표 동작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의 예를 들어서 이따가 그 과정중심 평가를 동작 도전 활동에 적용한 예를 하나를 잠깐 소개를 하기는 할 겁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성취 기준은 누가 제시했죠? 교육과정상에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국가 수준에서 성취 기준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수준에서 제시하는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성취 기준하고 성취 수준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하려면 평가 도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죠? 평가 도구는 단위 학교 교사 수준에서 개별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하도록 해놨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 수준과 성취 기준을 교사 수준에서는 교사의 재량권을 열어놨어요.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그죠? 성취 기준은 있는데 옆에 선생님한테 어떻게 적용하냐 물었더니 전부 다 그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니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학교 현장에 가면 어떻게 하고 있다? 선생님들끼리 얘기하면 다 마음대로 하고 있다. 나라에서 그러니까 성취 기준하고 성취 목표를 수준을 정해놓고 나머지 적용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돼 있다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다 보니 여러 군데서 우리가 일괄적이지 않은 평가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학교 현장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에 해당하는 평가를 적용을 하려면 학교 현장에서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측정 도구를 구분을 한번 해보면, 측정 도구는 보통은 이렇게 구분을 해볼게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가장 구조화된 평가 도구. 진위형이라 그러면 정답, 오답. 그죠? 맞다, 안 맞다. OX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다형이라 그러면 우리 사지선다 4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 뭐 5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 그 다음에 배합형, 괄호형 넣는 것에서부터 왼쪽으로,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평가죠? 비구조화된 평가예요. 그러면 여기 괄호형, 단답형, 논술형, 그 옆으로 가면 구술형, 인터뷰에 해당하는 거고,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참평가, 이게 비구조형으로 나오는 거죠. 저런 평가 도구를 학교 현장에서 아마 써서 사용을 어떤 것들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도 교육대학원 다니는 학교 현장 선생님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대부분 물어봤더니 아마 학교 현장에서 학생 평가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하소연, 그리고 과정 중심으로 이제 수행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할 일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평가가 너무 내가 알아서 하는 것 같아서 이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 방에 있는 교육대학원 선생님들만 그럴까라고 해서 학교 홈페이지를 뒤졌더니 체육교과뿐만 아니라 일반교과 선생님들도 과정 중심 평가하는데 기록과 정리에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학생들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객관적인 항목으로 배점을 하는데 모든 반 똑같이 채점해야 하는 제한이 있다. 학생 수가 많으면 또 그 다음에 수행평가 혹은 과정중심평가 역시 결과평가가 아닌가. 그 말이죠. 아까 우리 결과가 모이는 것이 쭉 하나하나 모이는 것이 과정인 거죠. 평가 기준을 아무리 명확하게 하더라도 지필평가보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아마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과정중심 평가를 적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제가 하나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 흔히들 선생님들을 깨쓰는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객관적인 것하고 공정한 것하고를 상당히 혼동하는 경우가 많더라. 상당히 혼동을 해요.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나도 그렇게 보고 딴 사람도 그렇게 보고 저 사람도 그렇게 보면 그것이 객관적인 거예요. 그죠? 객관적이다의 반대말은 뭐죠?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의 반대말은 주관적인 거고, 공정하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공정하다 혹은 편파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교 더군다나 체육 선생님들이 가지는 사고 중에 하나가 객관화된 거, 아까 우리 여기 도구에서 보면 왼쪽 쪽에 있는 게 훨씬 더 객관적인 도구죠. 그죠? 진이형 이런 것들이 좀 더 객관적인 도구고, 사지선다형 이게 객관적인 도구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참평가로 갈수록 주관성이 좀 많이 부합이 되는 도구예요. 그죠? 공정하다의 반대말은 불공정하다 내지 편파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과정중심 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죠. 학생들이 다 똑같지 않은 거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잠재력이라든지 특성이 다 똑같지 않은데 왜 다 똑같이 평가를 하려고 해? 여기에서 과정중심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중심 평가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개별화될 수밖에 없고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관적인 평가라고 해서 불공정한가요? 주관적이지만 주관적이지만 공정할 수 있고, 객관적이더라도 불공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객관성은 공정성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체육교과의 평가를 할 때 이런 우를
많이 범하시더라고. 이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자, 공정한 선발을 위해서 이제 선수 선발을 하거나 뭘 선발을 하는데 성적을 주는데 시험을 보는데 모든 시험을 똑같은 조건에서 해야 돼요. 왜? 공정하게 하려고. 에? 공정하게 하려고 똑같은 시험을 쳐야 돼요. 그래서 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을 시험 문항으로 낸 거예요. 그죠? 상당히 객관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도 적용하고 저기에도 적용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거예요. 공정성은 어때요? 불공정해요. 그죠? 누가 유리하다? 원숭이가 유리하다. 원숭이에게 유리한 평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선생님들이 과정중심 평가가 내가 볼 때 이제 고민스러운 게, 야,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 이게 과정중심 평가가 잘 녹여내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죠? A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원숭이한테는 나무 위에 올라가게 하고 펭귄한테는 뭐 다른 아이템을 주고 코끼리한테는 다른 아이템을 주고 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하는 시험 아이템들을 주는데 저렇게 했다가는 왜 우리 애한테는 뭐 이렇게 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학 교과에서도 과정중심 평가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루에도 시험 문제를 계속 쪽지 시험을 보는 거야.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변화하는 것을 평가하려고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우리가 좀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체육교과는 상당히 과거 경험이라든지, 그죠? 체육교과는 중학교 3학년 때 수영을 시험을 보는데 과거에 수영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있는 학생하고 없는 사람하고 없는 학생하고 상당히 달라요. 그죠? 그것을 어떤 동일한 잣대로 적용하기가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고민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으로 해야 하니 너가 과거 경험을 어떻게 한 거는 모르겠고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는 옛날에 수영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 야, 열심히 하면 줄게, 점수 줄게.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선생님들은 운동화 신고 추리닝 입고 체육복 잘 갖춰 입고 오는 학생들을 점수를 이제 또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좀 한번 우리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어떤 체육 평가와 관련된 좀 진중한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한 30분, 40분 정도 우리 논의할 것은 학교 현장에서 평가와 관련된, 체육 평가와 관련된 문제, 좀 이제 제가 문제를 드리면 의견들도 한번 줘보시고, 그래서 답은 찾을 수 없겠지만 제가 이제 전공자 입장에서 한번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두 번째는 그럼 과정중심 평가에 대한 도구 개발한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오늘 날씨가 추워서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서 그런지 상당히 건조합니다. 그죠? 제가 원래 강의를 이렇게 건조하게 하지 않는데 막 입도 마르고 건조하네요. 자, 첫 번째 상황 아마 자료에는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김 선생님은 줄넘기를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에서 한번 우리 논의를 한번 해볼게요. 줄넘기를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있는데, 이제 2단 뛰기를 학기 중에도 2단 뛰기를 하고 학기 말에도 2단 뛰기를
시험 문제로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 A는 학기 중에 2단 뛰기를 43개를 하고 학기 말에는 40개를 했어요. 학기 말 시험에. 선생님이 왜 줄넘기만 했는지, 저도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3년 연속으로 줄넘기만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제 줄넘기 굉장히 잘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 B는 학기 중에는 줄넘기를 2개 했다가 학기 말에는 줄넘기를 25개를 했어요. 요걸 놓고 우리가 평가 관점에서 1번 학생 A가 학생 B보다 성적을 잘 받는 것이 정당하다. 1번. 2번. 학생 B가 무슨 소리냐? 학생 B가 학생 A보다 성적을 잘 받는 것이 더 정당하다. 여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상황은. 자, 의견 한번 주시죠. 저하고 눈 마주치신 분. 네. 앉아서 편하게. 저는 소개 먼저 하자. 사고고등학교 저는 그러니까 학기 초에 평가 기준을 세울 때 향상도에 대한 점수를 높이 평가한다고 미리 알려준 다음에 빵점에서 80점까지 맞기는 쉽지만 90점에서 100점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학생 A 학생이 40개, 45개, 한 50대 정도 했으면 향상도를 조금 높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학생 B는 거의 10배에 대한 결과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90점 정도 봐줘야 되는지 안 그러면은 그죠. 그래도 조금 낮게 봐줘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기초에 계획을 세울 때 나가서도 조금 하셨을 때 얼마큼 향상도 좋고 못한 학생이 얼마큼 봤을 때 평가를 좀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발표하신 선생님들은 저녁에 소주 드실 때 한 잔씩 더 주세요. 말씀은 학기 초에 기준을 미리 공지를 해놓고 향상도 반영 비중을 따르게 한다. 그럼 만약에 이 중학교 1학년이라고 보고 중학교 1학년이 거의 2단 뛰기를 40개 정도 하는 것이 거의 완전히 피크 퍼포먼스라고 보면 굉장히 불공정할 수도 있겠다. 그죠? 혹시 또 다른 선생님 의견? 우리 장인자. 네. 이게 싫어요 할 때 안 한다고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동역 중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 김태희라고 합니다. 예. 선생님하고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취가 서로나 성적을 평가를 한다는 걸 학교에 학생들에게 공지를 하되 저 같은 경우에는 진단평가를 성적 평가라는 걸 미리 이야기하지 않고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진단평가를 1차 중모를 삼기는 기준으로 마련을 해준 다음에 실제적인 평가에서 상당한 정보를 반영을 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나 학교 현장에서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고 계시는 선생님 있으세요? 네, 저기 있어요. 우리한테 클럽이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같으면 지금 3번을 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아니요. 기준을 최대한 낮춰서 10개를 기준해서 통과를 하냐, 통과를
사실을 하든 사실을 하든 이렇게 소소하게 기준을 해서 기준을 그죠. 소화하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성취도 향상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초등학교 4학년이 도달해야 할 최소 기준, 그죠? 최소 기준, 그게 중거 기준이죠. 아까 도달했다 그러면 성취 수준이 되는 거고, 그죠?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 이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세요.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아마 그러니까 1번으로만 해야 한다, 혹은 2번으로만 해야 한다, 1번, 2번 반반씩 섞어서 해야 한다, 혹은 또 다른 의견, 아까 어떤 최소 기준을 도달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그걸 해볼게요. 수학 교과를 예를 들어 봅시다. 수학으로 가보면 수학에서 이제 중학교 3학년이라고 쳐요. 이제 1차 방정식 끝나고 이제 2차 방정식 딱 띄고 뭐 요런 정도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A라는 학생은 그렇게 해서 상당히 성적이 높은 학생이고, B라는 학생은 더하고 9구단을 못 뗐어. 9구단을 못 뗐어요. 그죠? 그러면 A라는 학생의 수학 성적하고 9구단을 못 뗐는데, 이제 우리 교과 중에 9구단을 뗀 거야. 뗀 거야. 혹은 곱하고 나누기를 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나누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마 생각이 상당히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그 9구단을 못하는 학생이 9구단을 뗐다든지 중학교 3학년으로 놓고 볼 때 거기에 점수를 많이 배정을 해야 하는가, 어느 정도 배정을 해야 하는가는 아마 복잡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체육교과가 참 초등학교 때 반드시 배워야 할, 중학교 때 반드시 배워야 할, 고등학교 때 반드시 배워야 할 지식을 순차적인 게 없고, 대부분의 경우에 학교에 따라서 혹은 어떤 체육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종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평가받는 종목이.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페널티를 가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종목을, 이거는 몇 가지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세 번째 주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는 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평가 이론, 뭐 이게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우리 체육교과를 맡고 계시는 우리나라 혹은 뭐 학계에서도 문제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 여기서 이제 향상도 평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향상도 평가라고 하는 것은 숙련자, 그러니까 학습이 이미 잘 이루어져 있는 학생들에게는 향상도 평가는 항상 불리하다. 뭐 천정 효과라 그러죠. 천정이 있어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에게 향상도 평가를 반영하면 잘하는 학생들이 항상 불리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사전에 공지를 한다라고 했는데, 학기 초에 야, 이번 학기는 우리가 향상도 평가를 많이 반영할 거야 라고 하는 지식을 학생들이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사전 검사에서 일부러 열심히 안 할 가능성, 성적을 본다 그러면 일부러 열심히 안 할 가능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마 임용고시 할 때 측정평가 임용시험하고 할 때 교육평가 이런 얘기 할 때 아마 동간 척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변화 점수는 동간 척도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0점에서 5점의 변화하고
45점에서 50점의 변화는 질적으로 다른 거다, 그죠? 상당히 다른 거다. 동간 척도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을 할 때, 향상도 평가는 가급적이면 성적 산출에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닌데 옳지 않다라고 생각. 왜? 아까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뭐냐? 아까 저기 우리 세 번째 선생님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성취 기준이 되는 목표를, 다시 말하면 최소 기준인 거죠. 최소. 우리가 중학교 2학년에서 도달해야 할 목표, 중학교 2학년이라 그러면 이 퍼포먼스를 적어도 여기는 해야 된다. 이건 해야 된다. 그게 줄넘길지 어떨지는 좀 다른 문제고요. 적어도 요만큼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첫 번째 학생은 아까 43개에서 40개로 줄었어요. 성취 최소 도달 목표를 훌쩍 뛰어넘고 있죠. 너 패스 잘했다. 두 번째 학생은 상당히 향상하기는 했지만 어떻다? 아직 도달 목표를 못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B 학생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향상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중학교 2학년에서 도달해야 할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여기에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성취 목표 수준이 높다면 학생들 동기가 일어나지 않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알아? 기준을 낮춰주면 되죠. 그죠? 그럼 목표를 낮추면 되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최소 기준. 근데 줄넘기가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목표로, 아이템으로 적당하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또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향상도 반영을 하는 것이 전혀 부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향상도 반영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어떻다? 쉽지 않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 향상도를 반영하는 걸 해서 점수를 주는 것은, 그죠? 이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향상도를 반영하면 어떤 특정한 집단이 페널티를 먹게 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이제 평가의 관점과 관련된 건데, 세 번째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뭘 논의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김 교사는 높이뛰기를 수행하는 것을 수업을 했는데, 자세가 좋으면 기록이 당연히 좋을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김 교사는 야,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할 이유가 있어? 결과를 보면, 그죠? 결과를 보면 높이뛰기 기록이 좋으려면 자세가 안 나오고는 기록이 나오겠어요? 그죠? 배면뛰기 이렇게 딱 자세가 나오지 않으면 좋은 기록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김 교사의 철학은 2번 결과를 봐야 된다. 결과가 좋으면 내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볼 수가 없는 거다. 내가 얘네들이 집에서 혹은 높이뛰기 연습을 얼마나 하는지 과정을 내가 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결과를 보면 결과에는 과정이 담겨져 있다 하는 철학 2번. 1번 우리가 태도라든지 다른 뭐 어떤 걸 평가를 해야 한다.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 한다. 1번. 요거는 그냥 우리 넘어갈게요. 너무나 좀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이제 결과를 중시해서 평가하는 것, 결과의 과정이 담겨져 있다. 그 말도 상당한 일리가 있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 이제 두 가지 철학이 구분될 수 있는데, 하나는 과정이 좋으면 결과는 당연히 좋다. 그래서 결과를 볼 필요 없이 우리가 과정을 평가를 하면 이 학생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높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결과가 안 좋더라도 이 친구는 과정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앞으로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과정 중시. 결과를 중시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과정 없이면 불가능하다. 요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러면 결과보다는 수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 성취도보다는 우리가 그 수행 중심으로 평가를 해보자. 정답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생겨요. 학생들이 열심히 했는지 열심히 하지 않았는지, 혹은 과정이 좋았는지 과정이 좋지 않았는지를 선생님이 어떻게 알죠?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수행평가나 과정 중심의 평가를, 과정을 중시해서 평가를 하려면, 자, 학생이 높이뛰기 기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어? 노력한 걸 증거로 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증거가 내는 것이, 자, 너 높이뛰기, 기록 향상을 위해서 너 무슨 짓을 했어? 그럼 자기가 이런 일을 해왔고, 이런 활동을 해왔고, 뭐 어디서 뭐 이런 걸 찾아봤고,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혹은 내 기록, 내 동작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내 비디오 촬영을 해가지고 이런 분석을 해봤고, 그죠? 체크리스트, 루브릭 등을 적용해가지고 뭐 팔이 펴지냐 안 펴지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너 과정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증거 내봐. 그죠? 그럼 학생들은 이거, 자, 내가 이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고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은 노력이 정말 가상하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우리가 수행평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누가 할 말, 여러 말 할 것 없이 뭐가 더 중시가 된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시되는 것이 우리가 잠재력을, 학생들의 잠재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죠? 정설. 세 번째 주제. 저는 이제 이게 세 번째 주제가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제 김 교사는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악력을 측정한 거예요. 요걸 예를 들기 위해서 제일 극단적으로 비교가 되는 악력을 데이터로 삼았어요. 악력을 측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녀 모두에게 동일한 검사를, 악력을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남학생에게도 악력을 측정하고 여학생에게도 악력을 통해서 근력을 쟀어. 그래서 김 교사는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평가 기준을 왜 다르게 하지? 이런 생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평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학생이 난리가 난 거야. 왜 평가 기준을 동일하게 하냐? 혹은 그 반대의 예도 될 수 있고, 반대의 예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 기준을 다르게 했더니 일부 남학생한테 항의를 받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체육교과는 기본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가 기준은 달리해야 한다. 1번. 그죠? 무슨 얘기냐?
왜 평가 기준을 성차별을 적용하냐? 남성, 여성, 양성평등인데, 에? 양성평등인데. 2번, 체육교과라 할지라도 남학생과 여학생은 동일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2번. 여기에 대한 의견. 의견. 제가 시키면 말씀하셔야 돼요. 예. 예, 여기에 대한 의견. 의견요? 예. 영주여고 이종후 선생님. 저는 학교에서 남자 성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서. 학생 나와서대로 하고 여학생은 그런데 지금 이런 생각해 보니까 남녀 평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방 공무원 시험을 못하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을 말씀드려보면 소방관을 공부에 있어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많아요. 저는 아들만 보이는데 왜 남자이잖아 이럴 때는 여자 같은 평등하고 하면서 시험 때도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소방 불 끄는 데 있어서 똑같은 공무원인데 불 끄러 오진 않았는데 여자라고 기술을 낮게가지고 하는데 여자라고 호수 물론 호수를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짧게 만들어서 불 남자들은 힘쓰니까 크게 지금 있는 주준대로 해가지고 불 차이가 어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는 없습니다만 따진다면은 저는 1번으로 지금 계속 했으면 다르겠죠. 그럼 뭐 100m 등록을 측정한다면 당연히 차이가 나요. 물론 여자들 잘 다니는 여자들하고 남자 못 다니는 거하고 보면 남학생이 많이 들은 여자가 잘 다니는 것이 되는데 교육청이 얼굴이 여자가 잘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학교 규정 기준에는 저는 이런 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영주여고 김종우 선생님 의견은 남녀 지금 다르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부당한 것 같다고 하는 그래서 혹시 또 다른 선생님 수업하신다고 고생 많으시네요. 저희들은 학생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죠? 실제로는 남녀 학생 다른 부분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있다는 걸 말고 그 뭐 이제 그게 어떤 게 더 정당하다 왜 이렇게 해야 한다 평가하는 게 맞다 아니 말씀 굳이 몰라요 제가 이제 남녀 학생이 많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한 번 있어요. 댄스 그런 것도 기준으로 해서 여학생이 중학교 시험부터 완전 체력의 차이를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되고요. 여학생 한국도 통화가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가 체력 향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죠? 여기 선생님 학교 성함은 포항여 중에 이경희 선생님. 혹시 또 다른 의견? 예. 저는 남자 학생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단 수준을 달기 위해서 남학생, 여학생 상관없이 남학생도 신체 조건이 여학생보다 못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도 다 얻을 수 있는 수준을 달리하는 그런 기준을 두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광평중학교의 김동희 선생님, 네? 권동희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양성평등 뭐 이걸 떠나서
아마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른 기준을 당연히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차별할 것이 아니라 신체적 능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 일반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거기서 평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 정당하다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쭙게요. 그러면 더군다나 이건 초등학교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아까 지금 그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우리 권 선생님이 1월에 태어난 학생하고 12월에 태어난 학생하고 초등학교 4학년 100m 달리기를 하는데 혹은 뭐 하는 악력을 하는데 1월에 태어난 학생하고 12월에 태어난 학생하고 이것도 12월에 태어난 학생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하나의 학년으로 봐서 동일하게 할 때 12월에 태어난 학생이 굉장히 부당하게 평가받지 않을까요? 그죠? 더군다나 우리가 신체적 그걸 따지면 그러니까 남녀 간 우리 신체적 차이에 의해서 남녀 신체적 능력의 차이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의 평가 기준을 다르게 예를 들면 지금 팝스가 그렇게 적용되고 있죠. 다르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1월에 태어난 학생 혹은 1, 4분기에 태어난 학생, 2, 4분기에 태어난 학생, 3, 4분기, 4, 4분기에 태어난 학생을 평가 기준을 구분을 하는 것이 정당하죠. 또한 농구를 따지면 키가 큰 학생하고 키가 작은 학생하고 야 내가 키가 신체적으로 키가 좀 작았을 뿐인데 쟤하고 같이 농구 자유투를 하면 어떤 학생은 키 큰 애는 가까울 거고 농구 골대하고 키 작은 학생을 레이업 슛을해도 드립다 뛰어도 그럴 테고 그죠? 불공정한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체육의 이 평가와 관련된 딜레마들이 생기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는 가장 고민하지 않고 쉽게 야 남녀 따로 구분해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실제로 팝스에서 우리가 측정된 결과를 보잖아요. 4등급 5등급에 떨어져 있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 11월생 12월생. 그러면 그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교육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학교에 가서 학교에 가서 신체적으로 왜소하고 그러다 보니 이게 체력적으로 해서 애들한테 뭐 심지어는 좀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팀을 꾸린다라고 하더라도 야 너는 우리 쟤하고 안 먹을래 신체적 조건 때문에 그래서 성격적으로도 위축되고 그죠? 성격적으로도 위축되고 그것이 다른 교과의 성취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참 고민을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한 딜레마가 우리 딜레마를 담고 있다. 아마 다른 교과보다 체육 교과는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면 제가 하나 알려드릴 개념 중에 하나가 Differential Item Func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문항차별 기능이라고 해요. 문항차별 기능. 이게 뭐냐? 문항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이템이죠. 아이템. 그 우리가 이제 검사하는 시험의 각각의 수도 있고 아니면 악력, 윗몸 일으키기 등 검사 아이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항 차별 기능은 능력은 같은데 사회적, 문화적, 경험적 배경이 다른 집단에 대해 차별적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게요. 우리가 이제 그 협응력 검사를 하는 게 있어요. 협응력 검사가 이거예요. 눈하고 그죠? 신체적인 손발의 그 우리 액팅 움직임하고 코디네이션 얼마만큼 다 조화를 하느냐 이게 협응력이에요. 그 협응력을 검사하는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치매 검사하고 이럴 때 사용하는 건데 어떻게 쓰냐? 젓가락으로
콩을 옮기는 거예요. 접시에, 한쪽에 접시를 담아서 콩을 30초 동안 몇 개 옮기느냐. 이게 이제 협업력 검사를 하는데, 협업력 검사에서 이 젓가락으로 콩을 옮기기 상당히 좋은 검사예요. 신뢰로운 검사, 타당한 검사예요. 근데 이 협업력 검사를 한국인들하고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협업력 수준에 상관없이 어떻다? 손해를 보겠죠. 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협업력 수준하고 관계없이 차별을 본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집단에게 상대적으로 쉽거나 어렵게 하는 문항, 이것이 우리가 아이템 디퍼런셜 펑션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죠? 이런 경우는 1집단, 2집단이, 그러니까 X축은 능력, 오른쪽으로 갈수록 능력이 우수하고 왼쪽은 능력이 낮고, Y축은 확률, 정답할 확률이에요. 올라갈수록 잘하고 정답을 많이 하고, 밑에 있을수록 정답이 확률이 적고, 그러면 실력이 적은 애들은 정답할 확률이 적고,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은 정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남학생, 여학생에게 만약에 집단 1, 집단 2에게 다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어 보면 이런 문항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문항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문항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문항. 앞에 문항은 어떻다? 이 문항은 분홍색이 여자라면 여학생에게 차별적인 문항이 되는 것이고, 그죠? 여학생에게 차별적인 문항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라면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은 노란색이 유리하고, 능력이 낮은 집단에서는 빨간색이 유리한, 이런 문항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 드리자면, 첫 번째, 농구는 키가 큰 학생이 유리하고, 줄넘기는 체중이 가벼운 학생들이 유리하고, 그리고 많은 경우 스포츠 스킬, 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에 수영을 했냐 안 했냐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죠. 그죠? 그래서 경험 여부에 따라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평가 문항에 대한 생각은, 이 문항은 이제 우리가 아이템으로 보고 남녀 간의 차이를 고려해서 우리가 평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지만, 아마 팝스가 대표적인 거죠. 그러면 신장 차이, 체중 차이, 신체 조건에 따라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검사가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 성 차이만 볼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여러분들이 어떤 성적을 매기는 목적으로 한다면, 딱 볼 때 이거는 남학생에게 유리한데 남학생과 여학생의 기준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문항이 있다면 그것은 성적 찬술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혹은 신체 조건 차이, 이런 문항,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키가 큰 학생 혹은 작은 학생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면 큰 학생과 작은 학생을 좀 구분해서 평가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문항이라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성적 산출에. 또한 문화 차이, 이거 과거 경험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좋은 문항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체육이라고 하는 교과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하냐라고 할 때, 저는 개별 종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한가 여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 과거 경험이 상당히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기본적인 신체 기능,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어떤 조건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떤 신체 활동 양이라든지, 그래서 저 방에 있는
우리 교육대학원 선생님하고 지금 하나 그러니까 계획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이제 그 마일리지 제도처럼 그 이제 체육 수업에서 하는 포인트를 잡아서 이 게이마이제이션, 게임화하는 이런 모델을 하나, 수업 모델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 학위 논문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그러니까 포인트를 딸 수 있는 것은 많이 늘려 있어야 하고, 그죠? 거기서 어떤 것을 평가를 할 건지는 우리는 그러니까 조금 더 진중한 논의, 학교 현장에서의 논의,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가 답은 아니면서 서제션입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정 중심 평가에 근거를 해서 이제 검사 도구를 개발한 사례인데 이것도 우리 학생이 하나가 만든 건데 우리가 이제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 것은 학습 목표, 학습 과정, 평가를 일체화하는 거예요. 일체화하는 건데 지금 우리 학교 수업 중에서 하나 만든 거예요. 뭐냐? 초등학교 4학년 체조교과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구르기 활동을 이렇게 가리키고 난 후 학생들이 구르기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할 건가. 이 도구를 만드는 예시입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구 만드는 예시. 자, 첫 번째. 구르기 순서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방법은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평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홀리스틱 방법, 총체적 방법이에요. 총체적 방법은 딱 봐서 10점 만점에 10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점수를 한 번에 총체적으로 주는 거. 두 번째는 분석적 방법이에요. 분석적 방법은 루블릭처럼 어떤 세세목을 정해서 그 항목에 따라서 점수를 몇 점씩 부여하는 거예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는 홀리스틱한 방법보다는 어떤 방법이 더 좋겠다? 분석적 방법이 더 좋겠다. 그래서 저렇게 평가 도구를 만들 것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정말 이 분야에서 오래 그 경험을 한 전문가들은 분석적 방법보다 뭐가 더 정확하더라? 총체적 방법. 그러니까 교직 생활을 한 20년, 30년 하신 분들은 분석적 방법이나 총체적 방법이나 비슷하더라고. 딱 봐도 뭐 좀 몇 점 하면 뭐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초임 교사들일수록 점수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는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총체적 방법보다 분석적 방법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분석적 방법을 어떻게 만드냐? 그죠?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우리가 동작도전에서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4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동작도전을 만든다면 우선 교육과정을 봐야죠.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4학년 체조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보면 지금 빨간색 박스로 들어가 있는 것 보면 성취 기준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신의 동작 도전 결과를 시기별로 측정하여 그 과정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평가한다. 이게 이제 성취 기준이에요. 그럼 저 성취 기준, 우리가 평가 도구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되죠.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평가 도구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이제 평가 기준은 성취 수준에 해당하는 기준은 이게 상, 중, 하. 상은 자신의 동작 도전 결과를 시기별로 측정하여 그 과정의 장단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기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면 상이에요. 그 다음에 중, 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도구를 만들 때는 평가 기준에서 우선 상에 해당하는 기준을 첫 번째로 평가 준거를 추출하는데 지금 평가 기준에서 성취 기준에 따른 평가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준거가 크게 세 가지네요. 그죠? 하나는 뭐 시기별로 측정하는 거, 하나는 시기별로 측정하는 거, 두 번째는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는 거, 그죠? 다양한 관점에서.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평가하는 거. 이 세 가지 관점이 지금 평가 기준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이후에 평가 주체를 선정을 하는데 이 평가 주체는 교사도 있고 또 학생이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을 선정하는데 체크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관찰이 될 수도 있고 루브릭이 될 수도 있고 서술형 평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수행 포트폴리오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1단계는 평가 준거를 추출하고 2단계는 평가의 주체를 선정하고 3단계는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평가 준거는 세 가지 시기 그리고 다양한 관점 그리고 지속성 반복적으로 지속성 이 세 가지 준거를 뽑아서 주체는 학생이 스스로 자기 평가에 해당하는 거죠. 자기 평가를 하고 평가 방법은 체크리스트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시기, 다양한 관점, 지속성을 놓고 시기는 시도, 3차 시도, 4차 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시기에 해당하는 것. 두 번째 다양한 관점은 체조를 동그랗게 굴렀냐 선을 따라 굴렀냐 자신감 있게 굴렀냐 그리고 지속성은 이것을 자신감 있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 도구를 만들었어요. 내용 중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앞구르기에 대한 평가 도구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평가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이 동그랗게 굴렀나요? 손을 따라 굴렀나요? 자신감 있게 굴렀나요가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자신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교육은 투표를 통하여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수험을 마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노란색 발바닥에서 발이 더 멀어지면은 동그랗게 굴렀나요에 대해서 동그랗게 굴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초록색 선에서 벌어진 거를 통해서 선을 따라 굴렀나요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자신감 있게 굴렀나요는 학생 스스로가 얼마나 자신감 있게 굴렀는가에 대해서 자기 평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수업 중에 학생들이 우리 교직 과정이 있으니까 그 학생들이 측정평가 수업을 하면서 이게 도구를 제작해서 레포트를 제출한 건데 내용이 참 그거 해서 지금 소개를 드린 거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결과보다는 우리가 이제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과정을 평가하는 것에는 학생들이 과정에 대한 증거를 받도록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수행평가의 포트폴리오 형태가 될 것이고, 두 번째 향상도를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 의견은 그거는 쉽게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평가를 하실 때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라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 세 번째, 평가 과정을 선택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그 그러니까 체육학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 방법에 대한 고민은 95% 이상을 하는데 평가에 대한 고민은 학부 때도 아마 5% 이하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실제로 현장에 오면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지도 않고 특히나 스포츠 교육 학회에서도 평가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다른 영역의 티칭이라든지 그 지도법에 대한 관심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정말 평가가 체육 평가는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것, 우왕좌왕 해도 되는 것,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그냥 가볍게 인식이 되고, 평가가 가볍게 인식이 되니 체육에서 평가가 과연 필요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 그죠? 그런 의문들, 그리고 그 평가 없이 그냥 학생들이 즐기면 되지 않겠냐, 뭐 요런 논의들까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체육 교과의 근간을 흔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평가의 확립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티칭을 했으면 그 프로그램도 평가를 해야 하고 내용도 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확립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체육 교과의 그 이제 중심에서 좀 우리 위협을 받는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체육 평가에 대한 토론이 저희 여기 그 경상북도에서 불러주셔서 마침 또 대구에서 다른 일이 있고 그래서 한 걸음에 오긴 했지만 평가에 대한 논의가 고민이 있을 때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그러니까 답은 아니고 같이 연구하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데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